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 독일군은 한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쪽으로는 프랑스, 그리고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나눠서 서쪽과 동쪽 양 방향에서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 방향으로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에 맞서 점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독일은 전쟁 전부터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독일군은 양 방향으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먼저 북서쪽, 즉 벨기에를 경유해서 프랑스를 재빠르게 제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 안에 빠르게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여기에 투입된 병력을 다시 동쪽으로 옮겨서 러시아와 싸운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는 당시 독일군이 생각하기에 러시아군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프랑스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미처 마치기 전에 빠르게 프랑스를 제압하고 그 후에 러시아와 싸움으로써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독일군의 계획과는 달리 프랑스가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9월 5일부터 파리의 동쪽에서 치러진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이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임을 보여주었죠. 독일군은 이후에도 프랑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지만 참호전의 양상을 띠게 된 전쟁 속에서 몇십 미터를 전진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전투가 이후 수년간 지속됩니다. 게다가 독일군은 해상에서도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영국에 막혀 꽁꽁 묶여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벌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자원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이후 수차례 총력을 다한 공격이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막히게 되자 1918년 가을에 이르러 독일 군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도 주요 전선은 독일 국내가 아닌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독일인 입장에서는 패전이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패전이 확정되고 나서 많은 독일인들이 독일이 사실은 전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징병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신당해 패배한 것이라고 믿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군부의 자체 조사 결과 징집 대상자 중에서 유대인 남성의 비율이 일반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다고 드러났지만 군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14개조 원칙을 발표하며 독일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건들을 제시하자 독일 군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력을 의회에게 넘겨주고 의회로 하여금 연합국들과 휴전협상을 하게 합니다. 이로써 군부는 종전 후 얼핏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 같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독일은 미국 측과 연락을 취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강화조약은 바로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게 되었죠. 이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택된 장소였습니다. 바로 48년 전인 1871년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독일의 통일을 상징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이후 수십 년간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toujours y penser, jamais en parler, 즉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는 내지 않는다 라는 말이 널리 퍼질 정도로 민족적 치욕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지금 프랑스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독일에 대한 승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전에 당한 수치를 되갚아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된 평화협상은 독일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평화협상에는 무려 27개국이 참가했을 정도로 파리 강화회담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협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1917년 혁명을 거쳐 자체적으로 독일과 이미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빠진 것을 제외한다면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가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화회담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 과정에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프랑스의 총리였던 클레망소, 영국의 총리였던 로이드 조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총리였던 오를란도만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이 4인이 약 140여 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나머지 참가국들이 승인하는 형태로 협상은 이뤄졌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패전국인 독일은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는데요. 이는 독일이 승전국들 간의 입장차를 이용해서 협상 과정에서 승전국들의 사이를 이간질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승전국들은 승리의 대가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사실 승전국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1871년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이후 빼앗겼던 알자스 로렌 지역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조건에 가까웠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에서 펼쳐진 대부분의 전투가 프랑스의 영토 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프랑스는 전쟁을 겪으며 인적으로 그리고 자원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죠. 프랑스는 4년간 130만 명의 군인과 4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 당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성인 남성의 4분의 1 정도가 희생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전쟁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독일이 다시는 프랑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영토적으로 약화될 것을 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독일의 라인강 서쪽을 프랑스 영토로 병합하기를 원했죠. 반면 상대적으로 프랑스보다는 전쟁에서 입었던 피해가 적었던 영국과 미국은 독일이 피해를 보상하기를 원하긴 했지만 프랑스의 입장과는 달리 독일이 영구적으로 약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독일이 너무 약해지면 유럽 대륙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협상을 책임졌던 영국의 로이드 조지는 독일이 영국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전쟁 비용만 보상하기를 원했다가 자국 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죠. 영국은 대신 독일이 유럽 대륙 바깥에서 다시는 자신을 위협할 수 없도록 독일이 더 이상 식민지를 운영할 수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대륙에서 직접 맞대고 있는 프랑스와 바다를 건너 마주하고 있는 영국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패전국인 독일이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주요 승전국들은 자신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한 후 1919년 5월 7일 최종적으로 정리된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렇다면 베르사유 조약이라 불리게 된 평화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우선 베르사유 조약에 따르면 독일은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자스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게 빼앗겼고 북쪽에서는 덴마크에게, 동쪽 지역에서는 새로 생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많은 영토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쟁 이전 영토의 13%,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10%가량을 잃게 되었죠. 게다가 그동안 해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큰 제한이 생겼는데요. 독일은 앞으로 육군은 10만 명, 해군은 15,000명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라인강 서쪽을 비무장화해야 했으며 탱크와 같은 무기를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후 배상금을 더 정확하게 책정하기 이전에 1921년까지만 대략 200억 마르크를 즉시 배상해야 했는데 이는 대략 7,000톤의 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해에는 이후 42년간 1,300억 마르크를 나눠서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승전국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베르사유 조약 231조에서 전쟁의 발발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있음을 독일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죠. 독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막스 베버를 비롯한 독일의 대표단에게 조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이들은 조약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였던 필립 샤이데만은 차마 조약의 승인을 인정할 수 없어 총리직에서 사퇴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승전국들은 독일이 조약의 승인을 거부하면 군대를 독일 지역으로 진군시킬 수 있다며 위협하는 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전투는 끝났어도 영국의 해상 봉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식량을 비롯한 보급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6월 22일 새로 생긴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237대 138로 베르사유 조약을 승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조약을 받아들인 많은 독일인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국 영토 안에서는 거의 전투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독일이 패전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전쟁의 책임이 오로지 독일에게만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공화정 의회를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레푸블릭 오너 레푸블리카너, 즉 공화주의자 없는 공화국이라는 조롱을 받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베르사유 조약의 이행을 추진해야 했던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은 많은 독일인들로부터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심한 경우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무조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파 세력이 점점 국내에서 힘을 얻게 되죠.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을 지켜보던 프랑스 측의 대표 페르디낭 포시가 프랑스의 입장에서 조약의 내용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며 Ce n'est pas une paix, c'est un armistice de 20 ans 이라는 불만 섞인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단지 20년간의 휴전일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발언이 나온 맥락은 다르지만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꼭 20년 후인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놀라운 예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